자, 이제 권리의 변동이라는 걸 하면 되는 거죠. 권리의 변동. 권리의 변동은요, 잘 보면 이제 이 권리가 변동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그건 그 권리가 발생했죠. 그 다음 변경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 소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발생, 변경, 소멸, 이걸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 권리가 발생했죠. 권리가 발생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취득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이 권리를 취득했다 이렇게 되면 이 취득은 처음 취득할 수 있죠. 처음 취득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맞죠? 이 승계 취득은 다시 이게 이전적 승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설정적인 승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원시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라면 처음 취득했다 이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12-1이죠. 어떤 권리가 타인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롭게 발생했더라. 이걸 원시 취득이라고 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 승계 취득은 새롭게 발생한 게 아니라는 얘기겠죠. 승계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때 이 이전적 승계는요. 다시 포괄 승계가 있고요. 그 다음 특정 승계라는 게 있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포괄 승계는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 상속 이런 게 있죠. 그렇죠? 법인이 합병했더라. 이런 것들을 포괄 승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 특정 승계는 그 예를 들면 뭐 매매를 했더라. 아니면 증여를 받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특정 승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다음 이 설정적 승계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채무자죠. 그 다음 을이 무슨 채권을 갖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돈 빌려줬다고 이렇게 생각하자니 말이에요. 그러면 을이 갑한테 돈 1억 원을 그냥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갑 이렇게 부동산이 돼 있는데 을 뭐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된 거죠. 을 뭐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된 거죠. 그러면 이때 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설정적인 승계를 받은 거거든요. 저당권을 설정받아서 을이 뭐 취득을 하고 있죠. 이걸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그때 이 변경이란 그 권리가 질적 변경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양적으로 변경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권리가 소멸했다. 그건 절대적인 소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상대적인 소멸이 있을 수 있다고 나중에 저하고 또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취득, 다른 말로 하면 발생, 그 다음 변경, 소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법률 요건 나와 있죠. 그래서 권리 변동을 생겨하는 법적 효과의 법적 원인이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맞죠? 그 다음 12-6을 보면 법률 사실, 그 다음 뭐 법률 행위 하는 식으로 쭉 뭐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이제 이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을이 이렇게 있을 때 갑이 어떤 재산권, 다른 말로 하면 물건이 있어요. 그때 있죠.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이 재산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물건을 내가 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청약이라고 그래요. 청약. 그러면 갑도 을한테 그걸 팔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걸 승낙이라고 그래요. 승낙. 그때 이 청약과 승낙을 어려운 말로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이걸 어려운 말로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청약은 화살표가 을에서 갑으로 갔죠. 그때 승낙은 화살표가 갑에서 을로 갔죠. 그러면 이 청약과 승낙은 대립하는 의사표시죠. 대립하는 법률 사실이잖아요. 이런 대립하는 법률 사실이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법률 요건을 이룹니다. 이걸 계약이라고 그래요. 계약. 근데 방금 제가 을이 갑한테 사겠다, 갑이 을한테 팔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계약의 이름을 우리 민법에서는 매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민법 563조 이하에 있거든요. 그게 매매가 됩니다. 매매.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는 계약인 거예요. 예,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이란 대립하는 두 가지의 법률 사실이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법률 요건이라는 걸 이루죠. 그러면 계약이라고 그래요. 계약.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일방적으로 법률 사실을 하나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의사표시로서 바로 법률 행위를 이룬다면 이걸 어려운 말로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단독행위라고 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18세였죠? 18세면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동의 안 받았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취소권을 행사하는 건 단독행위고, 그렇죠? 이건 하나의 법률 사실이 법률 요건을 이루니까 이걸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단독행위니 계약이니 이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법률행위. 자, 그게 13번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 법률행위는 아까 제가 봤을 때 성립요건이 있고 그 다음 효력요건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일반 성립요건, 그 다음 효력요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일반적인 법률행위와는 달리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였죠? 혼인 같은 게 있죠. 혼인은 특별 성립요건으로서 반드시 신고가 있어야 돼요. 원래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특별 성립요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효력요건도 일반 효력요건이 당연히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확정 가능, 적법 타당, 그다음 의사표시가 일체되고 흠이 없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특별한 그 효력 요건과 관련해서 뭐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부관부 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돼야 된다, 뭐 이런 따위들이 특별한 효력 요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프린트에 적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의사 표시란 게 있죠. 그 의사 표시와 관련해서 행위 의사니, 그 다음 효과 의사니, 표시 의사니, 그 다음 표시 행위니, 뭐 이런 따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잠깐만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법률 사실을 할 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의사 표시할 때 이 의사가 있고 뭐 이 표시가 있는 거죠. 맞죠? 그렇죠? 그 다음 이 의사와 관련해서 행위 의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효과 의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표시 의사라는 게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이 표시 의사는 나중에 배워보면 그 의사 표시의 성립 요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행위 의사, 효과 의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 표시는 표시 행위를 말하는 거죠. 표시 행위를. 그래서 이제 행위 의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수면 상태죠. 수면 상태에서 막 어떤 행위를 했어요.
이러면 이게 행위의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효과의사란 건 어떤 법적인 효과를 방사시키려는 그런 의사를 의미하고, 그 다음 표시행위는 말 그대로 상대방한테 보이기 위한 그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하고, 이 의사표시가 불일치하죠. 그걸 스스로 알고 있죠. 그러면 비진이 의사표시가 되고, 상대방하고 짰으면 통정호의표시가 되고, 스스로 모르고 있으면 착오가 되고,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있는데 그 성립 과정에 흠이 있다면 사기나 강박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게 원래는 원칙적이고, 상대방이 없다면 그건 뭐 유언이나 재단법인 설립 행위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약 개념에 대해서는 배웠습니다. 그렇죠? 배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합동행위라는 개념이 있고요. 합동행위는 우리 판례가 쓰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립 행위와 관련해서 하는데, 이렇게 사단법인 설립이라는 걸 두고, 목표를 두고, 갑이 있고요, 그 다음 을이 있고요, 그 다음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단독행위는 아니고, 그 다음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거기 대표적 예입니다. 대표적 예. 근데 우리 판례는 쓰는 개념이 아니어서 사실은 수험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채권행위가 있고요, 물권행위가 있고, 준물권행위, 그 다음 유인행위니 무인행위니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해보면, 자, 이거 지워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갑이 있죠? 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아까 매매 계약할 때 파는 사람을 563조에서 매도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사는 사람을 563조에서 매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갑과 을이 이렇게 매매 계약이란 걸 했죠. 청약과 승낙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 이 매매 계약을 하면 이걸 우리 학자들은 채권 행위를 했다고 표현하거든요. 왜 이게 채권 행위가 되느냐? 갑은요 매도인이죠. 그러면 재산권 이전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재산권을 이전해야 되는 의무를 지게 되고, 그 다음 매수인 을의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를 지게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채권행위란 말을 왜 쓰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갑은 어떤 의무를 지게 되고 을도 의무를 지게 되게 되기 때문에 갑과 을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행이란 문제를 남기죠. 이렇게 이행이란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때 갑은 이런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을은 이렇게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이렇게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를 어려운 말로 급부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급부. 그래서 채권 행위의 목적은 급부입니다. 물건의 그 대상은, 목적은 어떤 물건이지만 채권 행위는 이런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어려운 말로 채권이라고 그래요. 채권. 됐죠? 자, 그래서 채권은 이렇게
급부, 다른 말로 하면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게 돼 있어요. 대신 매매 계약만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갑이 갖고 있는 이 대상 재산권이 만약에 물건이라고 해봅시다. 이 물건은 그게 부동산일 수 있죠. 그 다음 그게 동산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물건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갑이 을한테 다시 그 소유권을 이전하겠다. 청약. 을도 그 소유권을 이전받겠다. 승낙 이런 게 있었다면 이걸 물권적 합의라고 하고, 이 물권적 합의는 다른 말로 하면 또 물권 계약이 될 수 있죠. 물권 계약. 이건 채권 계약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 이런 물권적 합의와 플러스해서 그 대상이 물건 중에 부동산이죠. 그러면 갑과 을은 등기란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물건의 대상이 동산이죠. 동산이라면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민법 186조니, 그 다음 우리 민법 이건 188조 이하니, 뭐 이런 식으로 조문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 행위와 비교해 가지고 이 물권적 합의하고 이런 등기 인도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느냐? 이걸 물권 행위라 그래요. 이걸 물권 행위라 그럽니다. 그때 이 물권 행위는 중요한 게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아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나 인도를 했죠. 끝났잖아요. 이행할 게 뭐가 있어요? 갑에서 을로 등기해줬고 갑이 어떤 물건을 을한테 점유해 이전, 인도를 해줬는데, 자, 그래서 이 물권행위는 특징이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채권행위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니까 채권행위고,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그건 물권행위가 돼요. 그러면 이때 준물권행위라는 게 또 뭐냐? 이 준자가 왜 붙느냐 이게? 이건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한테 어떤 지명채권이 있다고 해봅시다. 왜 이름이 이게 지명채권이냐면 갑이 채권자라고 지명되어 있고 을이 채무자라고 지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명채권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 지명채권을 병이란 사람한테 채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채권 양도. 자, 그러면 이때 이 채권 양도는 규율하는 조문이 449조, 그 다음 450조 이런 것들이 규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채권 양도는 나중에 저하고 공부해 보면 대항 요건이라는 게 필요하고, 갑하고 병 사이에서 만약에 채권 양도의 합의만 있으면 채권자는 바로 병한테 병돈돼요. 병으로. 웃기죠? 갑의 청약과 병의 승낙, 다른 말하면 채권 양도 합의만 있다면 바로 병으로 채권자가 변동됩니다. 대신에 이 채권 변동을 을한테 대항하려면 갑의 통지나 을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갑의 통지나 을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어쨌든 대항요건이기 때문에 이건 갑하고 병 사이에 채권 양도 행위만 있다면 바로 병으로 채권자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건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았잖아요. 이건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죠? 물권 행위가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아서 물권행위인데 왜 준자가 붙나요? 그 이유는 대상이 있죠. 채권이기 때문이죠. 대상이 물건이 되면 그 물권 행위가 되겠지만 대상이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돼요? 그건 준자가 붙는 거예요. 준 물권 행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채권 행위니 물권 행위니 준물권 행위니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바로 밑에 유인 행위가 있고요. 그다음 무인 행위가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물권 행위에 대해서 원인이 뭐예요? 이 채권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채권 행위가 매매가
무효나 취소가 됐어요. 근데 이 무효 취소가 여기에 영향을 주면 이 물권행위는 유인입니까? 무인입니까? 유인이죠. 원인의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이게 무효가 되어도 이건 계속 유효해요. 영향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인이 되는 거죠. 원인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물권행위를 배워보면 유인이니 무인이니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이 되면 저 그림에서 물권행위도 무효가 돼야 되겠죠? 무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원인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없을 무자. 그래서 매매가 무효가 되어도 물권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았으니까 계속 유효한 거죠? 유효한 겁니다. 이런 개념이 유인행위니 무인행위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인행위란 것은 죽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어떤 게 있겠어요? 유증 같은 게 있습니다. 유언. 자, 그 다음 생전행위, 사인행위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나와 있죠. 요식이 무슨 말이죠? 형식을 요구한다. 불요식은요,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불요식이라 그러죠. 불요식. 자, 그 다음 이제 종된 행위, 주된 행위 이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 독립행위, 보조행위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민법상 신탁행위, 신탁법상의 신탁행위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무슨 개념이냐? 민법상 신탁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에 대응해서 신탁법상 신탁이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자, 민법상 신탁이죠. 근데 원래 물어봅니다. 민법에 신탁이라는 말이 조문에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학자들이 민법상 신탁액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독일에서. 우리나라 그걸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민법에서 신탁이라 하면 이걸 말해요. 이걸. 그렇죠?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을이 이렇게 있을 때 민법상 신탁은 여기를 신탁자라 그러고 여기를 수탁자라고 하면 이렇게 민법상 신탁 행위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갑이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갑 이름으로 이걸 민법상 신탁을 하면 이렇게 등기를 넘긴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대내관계에서는 갑이 계속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는. 근데 병에 대한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 맞죠? 그때는 대외관계라 그러는데 대외관계에서는 을이 있죠. 소유권이 있습니다. 즉 대내관계에서는 갑한테 소유권이 유보되면서 대외적으로는 을한테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 이걸 어려운 말로 민법상 신탁이라고 합니다. 민법상 신탁. 민법에 신탁이라는 조문은 없으나 학문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신탁법상의 신탁은 이 신탁법은 진짜 조문이 있죠. 트러스트법, 신탁법. 자, 이건 사실 영미, 미국에서 유래된 개념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신탁자죠. 을이 그 다음 수탁자죠.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있었죠. 그러면 그게 대내 관계든 그게 대외 관계든지 간에 전부 다 을한테 소유권이 이전돼요. 대신 을은 갑의 신탁 취지에 따라서만 소유권을 보유해야 되는 채권적인 의무를 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왜 자기의 어떤 부동산을 신탁했느냐, 그 이유는 갑보다는 을이 그 부동산의 운용을 훨씬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운용을 했죠. 그럼 이익이 생겼을 때 이런 수익자라는 개념이 있고
이 수익자에게 을은 이익을 배분해야 돼요. 이익을 줘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있죠. 을한테 왜 신탁했느냐? A한테 장학금 같은 거 주라고 했다면 을이 이익이 생겼으면 A한테 장학금을 줘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대별할 수 있고, 그 다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명의신탁이라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명의신탁이라는 개념 자체는 예전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제정되기 전에는 이 명의신탁은 우리 대법원판에 따르면 이 민법상 신탁행위와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대내관계에서는 갑이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대외관계에서는 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형태, 이걸 명의신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규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법으로 가면 됩니다. 특별법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민법상 신탁행위니 신탁법상 신탁행위니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확정이니 가능이니 그 다음 적법이니 타당이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원시적 불능이니 후발적 불능이니 객관적 불능이니 주관적 불능이니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강행 규정이라고 나와 있죠. 이 강행 규정은 우리 민법 105조를 한번 펴보면, 우리 민법 105조를 한번 펴보시면 그 105조가 임의 규정이거든요. 근데 그 임의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강행 규정이 됩니다. 강행 규정. 다른 말로 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강행 규정과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대별이 가능하고, 이 강행 규정에 반하는 것이 위법이 됩니다. 강행 규정에 반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그건 적법이 돼요. 대신 이 강행 규정과 관련해서 다시 효력 규정이니 그 다음 단속 규정이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 통설 판례에 따를 때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강행 규정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선량한 풍속이라는 개념도 있죠. 이건 민법 103조 말하는 거죠. 나중에 반사회질서행위는 무효가 된다 뭐 이렇게 배우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한 장 넘겨보면 12페이지에서 임의규정, 그 임의규정에서 무슨 단속규정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탈법행위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불공정 법률행위라는 말도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적법성이고요. 그 다음 사회적인 타당성이 있죠. 확정, 가능, 적법, 타당. 이 타당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 103조니 우리 민법 104조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불공정 거래행위죠. 이건 반사회질서 위반 행위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그림을 그리면 이게 103조가 되고요. 그다음 이게 104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불공정하다는 건 사회질서의 한 내용이죠. 포함되는 개념이죠. 근데 이걸 따로 떼어서 조문을 만들어 놓은 게 104조가 됩니다. 이게 사회적 타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불공정 법률행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법률행위의 해석이라는 개념이 있고, 해석은 자연적 해석이니 그 다음 규범적 해석이니 보충적 해석이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해석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나중에 저하고 배우고요. 자, 그 다음 뭐 사실인 관습이니 예문 해석이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3페이지에 비진익 의사표시, 통정 호의 표시, 착오, 그 다음 사기 강박 이런 식으로 그 의사 표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의사 표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잠깐만 지워보면, 갑이 있고 이렇게 을이 있다고 하면 갑은 의사가 있죠. 그 다음 표시행위라는 걸 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행위의사, 그 다음 효과의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이건 표시행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갑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의사 표시가 서로 불일치하는 거죠. 의사 표시가 서로 불일치하는 거죠. 이 불일치하는 것을 갑 스스로 몰라요. 그러면 그건 비진이 의사 표시가 됩니다. 107조. 그 다음 비진이 의사 표시는 조문을 원래 보면 원칙적으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107조이랑 단서 상대방이 그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알았다, 악이. 알 수 있었죠. 과실이 있죠. 그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그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건 일단 표시된 대로 유효하고요. 그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 다음 여기를 보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불일치하는 걸 상대방 을하고 짰어요. 서로 짰다 이 말이에요. 이 서로 짰다는 걸 어려운 말로 통정이라 그래요. 통정.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가 108조에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108조에. 통정한 허위 표시.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는 그게 무효가 되죠. 효과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갑은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하는 걸 이걸 자기가 몰랐죠. 그렇죠? 갑이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걸 서로 몰랐죠. 몰랐으면 그건 109조 착오가 되겠죠. 몰랐으면 착오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07조하고 109조의 차이점은 이건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109조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스스로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맞죠? 그럼 뭐가 돼요? 이건 착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착오는 보니까 일단은 유효한데 109조 1항 어떻게 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놨죠?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놨어요. 맞죠? 그게 비진이 의사표시니 통정 허위표시니 착오이니 이런 식으로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효과도 다릅니다. 맞죠? 효과도 다릅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물어보게 되는 것이고 시험을 칠 때. 그 다음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 다른 말로 하면 판례가 있거든요. 그 판례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런 거하고는 달리 의사하고 표시가 서로 일치해요. 일치하는데 성립 과정에서 흠이 있는 거예요. 그 성립 과정에서 흠이 있다. 이게 민법 110조 사기강박이 돼요. 이게 민법 110조 사기강박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사기강박이면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했죠. 우리 민법의 입법자는 사기강박이면 민법의 입법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착오니 비진이 의사표시니 허위표시니 착오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허위표시에서 뭐 은닉행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닉행위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갑이 을한테 원래는 증여를 하는 건데
증여를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매매를 하는 거죠. 매매. 자, 그러면 이 매매는 원래는 통정 호의 표시로 무효가 되겠지만 이 증여는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이때 유효한 증여를 뭐라고 그러느냐? 어려운 말로 은닉행위라고 합니다. 은닉행위라고 불러요. 은닉. 자, 그 다음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니, 내용상의 착오니, 동기의 착오니, 표시기간의 착오니, 동일성의 착오니, 성질의 착오니, 법률의 착오니, 계산의 착오니,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가 나와 있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4페이지를 보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 가지고 뭐 표백, 발신, 도달, 요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를 잠깐 보면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있죠. 어떤 의사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 돼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원래 우리 민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111조 도달주예요. 도달주의.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때 입법례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표백주의, 그 다음 발신주의, 그 다음 도달주의, 그 다음 요지주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표백주의란 게 뭐냐면 갑이 있죠. 을한테 의사표시만 해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수험가에서는 연애편지를 예를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사랑한다는 의사표시를 연애편지에 썼죠. 표백만 했죠. 그래도 바로 전달된 겁니까? 예, 그게 표백주의예요. 근데 이 표백주의는 너무 빠르잖아요. 지금 효력 발생 시기가. 그렇죠? 그럼 발신주의는 뭐냐면 연애편지를 썼어요. 고의 접었어. 우체통에 넣었죠. 발신만 해도 을한테 전달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발신주의죠. 근데 이것도 너무 빨라요, 사실은. 그럼 도달주의가 뭡니까? 그 연애편지가 우편 집배원에 의해서 을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두어졌어요. 그러면 을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의사표시가. 이게 뭐예요? 도달주의. 근데 도달주의 특징은 그 연애편지를 뜯어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을이. 뜯어봐서 알게 됐죠? 이러면 요지주의입니다. 그러면 요지주의가 돼요. 자, 그래서 가장 타당한 게 이 도달주의라고 본 게 우리 입법자죠. 그렇죠? 대신에 원래는 도달주의 원칙을 따르는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발신주의를 취하면 시험 문제 등이 될 수 있겠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 민법 15조나 우리 민법 71조나 이렇게 되는데, 원래 기본 강의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 합니다. 그렇죠? 자, 그게 표백, 발신, 도달, 요지주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공시송달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건 민소법에서 제가 열심히 할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자, 그 다음 이제 대리라는 개념을 하면 되는 거죠. 대리라는 개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리. 자, 이때 대리와 관련해서 여기를 보면 대리는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갑이 있죠? 그 다음 이때 을이 있죠? 그 다음 이때 병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본인이죠? 그 다음 을이 상대방이죠? 그 다음 병이 갑의 대리인지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있겠죠. 그때 이 병이 있죠.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갑의 의사에 기해 가지고 대리권을 병한테 수여했어요. 갑의 의사에 의해서 병한테 대리권을 수여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건 임의 대리가 되겠죠? 임의 대리. 그 다음 갑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강제로 이렇게 대리권이 수여가 됐어요. 그러면 그건 법정 대리가 되겠죠? 그럼 법정 대리가 되겠죠? 그래서 병이 임의 대리인이다. 이러면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법정 대리죠? 그러면 그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대리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할 게 있겠죠?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